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을 맞은 여야, 오늘도 민심 잡기에 분주합니다. 11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누리당은 최대 격전지 수도권 공략에 나섰고요. 지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야권의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은 산토끼를 쫓고 있고 야당은 집토끼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각 당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지금 이제 이 공천이 상당히 늦게 되는 바람에요. 네.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와서 좀 마음을 정할까 말까 하는, 특히 네. 수도권 유권자들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남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나요? 이제 네. 열흘 동안에 각 당의 선거 전략이 아주 피 터지는 그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는 아마 이번 주말 계기로 해서 다음 주에 표심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 다음 주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당에서 그걸 알고 있겠죠, 다. 네. 정보를 들어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 부분도 상당히 좀 그동안에 선거 이슈가 없었는데 네. 이 경제 부분의 이슈가 나와서 유권자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선물을 줬다. 네. 강봉균 위원장의 양적 완화 문제,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받느냐, 헌법을 받느냐 안 받냐 문제.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이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이슈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 특히 네.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화이트 칼라들 이런 사람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용화 평론가께서 주말을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각 당에서 세우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네. 각각 정당의 지지층 결집하는 게 첫 번째 네.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새누리당은 비박, 친박, 공천 후유증으로 해서 영남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지금 보수표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를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 과제고요. 그래서 아마 김무성 대표가 선거 3일 동안 초반에 수도권, 서울, 네. 경기, 오늘 아마 인천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수도권 표심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는 주로 이제 경제와 안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권 입장에 봤을 때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누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제를 두고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어 오늘도 1박 2일 전북, 전남, 광주를 방문하고 있고 네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내일 호남을 네. 방문해서 호남 표심 잡기에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YTN이 어제부터 이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하나씩 보면서 좀 진단을 해보죠. 먼저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숙적들 재대결이 이루어진 지역들부터 좀 볼 텐데요. 서대문 을지역 그래픽 한번 주실까요? 네, 지금 정두원 후보가 현재까지 그 여론조사 결과로는 41.8%, 김영호 후보가 31.9%입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대문 을은 지난 19대 때 최고의 격전지였습니다. 네. 표차가 0.87%, 네. 625표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두원 의원이 3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김영호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선을 한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입니다. 네. 그동안 3번 3전 3패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사고요. 서대문 을 지역은 대규모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표심의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야권 지지 성향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뉴타운에 입주한 중도 보수 성향의 층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정두원 후보가 플러스 알파를 좀 받지 않게 될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지역의 단일화 여부의 관심은 또 어떻습니까? 이쪽은 하여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후보 예. 단일화는 이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 같지가 않고요, 현재요. 네네. 네. 저는 이 지역은 그 비주류끼리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두원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친이계 핵심이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친박과 특히 청와대하고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표심을 과연 지역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김용호 후보도 마찬가지로 친노 후보가 아닙니다. 과거에 민주당에 계속 남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열린우리당 분당할 때도 민주당에 남아서 지역위원장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비주류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경선에서 이번에 이긴 것이죠. 그래서 지역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람을 또 유권자들이 서대문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네. 비주류끼의 대결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에 서대문 갑지역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지역도 지금 무려 두 후보 간의 5번째 네. 빅매치입니다. 2대2 전적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결승전 성격이라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우상호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오차 범위 내예요. 네, 네. 한 3.5% 표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 동문입니다. 네네. 또 그 총학생회장 앞뒤로 주고받고 있던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요. 네. 이제 지금까지 4번을 겨뤄서 이제 2승 2패를 서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19대 때 보면 그 한 9% 차이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또 그 전에 18대 때는 이승은 전 의원이 한 8% 차이로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표시가 스윙, 그러니까 표심이 야당에서 또 여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3.5%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동문이기도 하잖아요. 이 지역의 그 마지막 결과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파주 갑지역 한번 보실까요? 지난 19대 때 후보들이 다시 이제 맞붙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자, 리턴 매치를 노리는 정성군 후보 과연 이제 복수 결정이 가능할까 관심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밀리는 형국인데요. 네, 이 지역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역이죠. 네. 왜 그러냐면 두 후보 다 뭔가 좀 의혹 덩어리를 갖고 있었던 그렇죠. 후보입니다. 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성근 후보는 지난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문회 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낙마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회식 때 네, 마무리됐었죠. 폭탄 회식이라든가 네네. 위증 논란. 네. 그리고 윤호덕 후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네. 딸 취업 청탁 의혹 문제 때문에 사실상 컷오프 됐다가 네. 다시 또 이제 살아난 케이스란 말이죠. 특히 윤호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친노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문재인 네네. 전 대표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고 또 반면에 또 정성근 후보는 또 아무래도 친박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지금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더 지켜봐야겠죠. 이제 또 북부 지역이고 또 신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이 양쪽 후보가 다 좀 뭔가 좀 약간 의혹이 있는데 어느 후보에게 더 표를 줄 것이냐 네. 그런 흥미로운 지역이다 생각합니다. 네. 또 특히 이 지역은 또 야권 표가 분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윤호덕 후보가 앞서가고 있어서 예. 좀 관심적으로 볼만하고요. 자,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야권 연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3일 후에는 투표지 인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단일화에 지금까지는 소극적입니다. 어떻게 막판에 좀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후보 단일화를 막기는 어렵다. 네. 단일화가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소수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122곳 중에서 야권 후보가 분열된 곳이 100곳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한 20곳 그 앞전후로 해서 네. 아마 야권 후보 단일화 그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중에서 한 몇 곳 정도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만은 전체적인 후보 단일화를 하기는 시간적으로 또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힘들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아닌 더민주와 정의당이 손을 잡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지역 민심은 어떤지 한번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경남 그 창원 성산 지역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이 지역은 보면은 지금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이죠. 그럼요. 이쪽은 네. 특히 그 조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또 상당히 그 고학력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진보 정치 1번지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노회찬 후보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부분을 중시했었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단일화 효과를 톡톡히 보는. 네.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노회찬 후보 단일화 효과를 봤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그 단일화 효과를 톡톡히 보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또 이제 그 창원 성산이 결국은 과거에 권영길 의원이 2번이나 했던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노회찬 후보하고 현재의 새누리당 후보하고의 일전이 있는데 아마 새누리당 후보도 이쪽에서는 상당히 그 파견법이라든가 기간제법도 상당히 유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이건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네. 이 지역은 그 더불어민주당과 네.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후보 단일로 하게 되면은 지역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정당 투표를 받아서 비례 대표 의석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양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울산과 강원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지역은 이제 여당의 강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번에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울산 그 울주부터 한번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자, 이 지역 지금 무소속의 강길부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새누리당 김두경 후보를 좀 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어떻게 네. 분석하십니까? 그 강길부 의원이 지금 3선인데 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는데요. 네. 과거에 열린우리당으로 당선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있고요. 또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는 약간 잦은 당적 변경에 따른 철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네. 상당히 뿌리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열린우리당 무소속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이렇게 계속 당적을 변경하는데도 내리 3선을 했고 이번에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그 유승민 의원 그 걔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강길부 현재 후보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의 낙천이라든가 화제가 돼 있는 뭐 의원들의 낙천 과정, 공천 파동이 결국은 이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현장에 대한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고 지역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근데 이 울산 울주가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죠. 왜냐하면 이제 대구 경북에 뭐 포함돼 있지만 이게 이 울산 울주가 이 강원도 라인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해 삼척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 이 여론 자체가요. 과거 총선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유승민 의원의 문제 이런 파동은 뭐 당연히 공천 파동에서 겪은 거지만 이 울산 울주와 만약에 강원도 지역의 동해 삼척 라인까지도 만약에 무소속 부분들이 파고 올라간다면 상당히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달성이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과반 의석 달성. 그리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강원도가 현재 뭐 말씀하시겠습니다. 강원도가 현재 새누리당이 전석을 지난 19대 총선 때 달성했는데 무소속 바람이 만약에 타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울산 쪽에서 새누리당이 봤을 때는 상당히 비상등을 상당히 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공천 파동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상태로 놔두면은 그런 무소속 바람이 올라갈 수도 있다.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간신 배신자 논란까지도 지금 유승민 의원이 들고 나오고 유승민 의원의 딸에 대한 뭐 인기도 상당히 있고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새누리당의 친박계 지도부들이 그냥 방관하게 되면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풍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이른바 옥새파동으로 지금 송파을 지역은 기호 1번이 없습니다. 네. 지금 무공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요. 현재 지지율은 누가 웃고 있을까요? 자, 그래픽 주실까요? 네. 지금 더민주의 최명길 후보가 35% 득표율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친박계 출마가 좌절되면서 이거 어부질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송파을 지역은 그 새누리당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지지 기반인 강남 벨트 중 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출마를 해서 약 한 3.9% 차이, 박빙의 차이로 이겼던 지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무공천하는 공천 파동 그 효과를 반사 이익을 그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을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분열된 여당 지지 기반을 어떻게 봉합해서 표를 다시 끌어오느냐 이게 결집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김영순 그 후보가 여기 반격도 만만치 않아요. 송파에서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한 지지 기반이 있다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신인들끼리 맞붙은 양천갑, 특히 그 여야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변의 주인공들이 격돌하는 지역인데요. 양천갑 지역은 지금 현재 여론이 어떨까요? 여기도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은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 다 경선에서 파란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네.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을 꺾은 네. 두 후보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이기재 후보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는 신희진 의원 네. 경선에서 이겼고요. 황희 후보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김기준 의원 비례의원이죠. 오늘 경선에서 꺾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두 후보 다 아마 지금 상승세를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형국일 텐데요. 이쪽은 양천갑은 원희룡 현 제주지사가 내리 3선을 했던 그 목동 사교육의 1번지다. 뭐 이런 그렇죠. 곳이에요. 상당히. 네. 그러니까 그 고학력자들도 많고요. 전문가 집단도 많을 테고 상당히 나름대로 중산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그 길정우 의원이 약 1% 차이로 이 차영 민주당의 차영 후보를 누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양천갑은 반드시 새누리당에서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것이죠. 네. 지난 19대 총선,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표심이 바뀌고 있다라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곳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기재 후보 같은 경우는 원희룡 현 제주지사하고의 인연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황희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고 이 지역에 자기가 양천의 토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서울 지역에서 보는 신인들 간에 또 경선 그렇죠.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천을 받은 것 자체가 화제가 그럼요. 됐었기 예. 때문에 이 정치 신인들 격돌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웃을지 관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야권의 두 중진 의원들의 성적은 어떨지 한번 보실 텐데요. 구로 을 지역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지역은 박영선 후보가 좀 안정권으로 앞서가고 있네요. 뭐 지난번 대결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한 약 13% 차이로 이제 박영선 의원이 앞서고 있는데요. 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7% 차이로 이긴 이쪽 구로 지역은 네. 이제 서울의 서쪽 서부 벨트입니다. 네. 주로 야권의 그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박영선 그 의원이 선거 초반에 상당한 폭으로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리하게 선거전을 이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경기 오산 지역도 한번 그래픽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기 새누리당 이권재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가 맞붙을 곳인데요. 자, 여기도 역시 더민주의 안민석 후보가 여유 있게 지금 좀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안민석 의원이 현재 현직 의원이죠. 네.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요. 아마 지역의 표박가리를 잘했다 뭐 그런 소문도 나는데요. 하여튼 안민석 의원에 대한 평가 문제 이런 부분도 지역민들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론조사 추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향후에 또 결과도 지켜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두 지역에서는 뭐 야권의 중진들이 앞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일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강북 갑 지역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강북갑 지역은 전통적으로 사실 야당이 강세였던 지역인데 18대 때는 정양석 후보가 당선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번에 좀 야권 그 분열이 변수가 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네. 그 전통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정양석 전 의원이 한 18대 때 한 10% 이상 조금 앞서고 있는데요. 예. 아마 야권 분열로 인해 가지고 반사 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천준 후보도 사실 박원순 키즈로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어서 득표율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도 관심이었었는데요. 이 지역도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하고 후보 단일화 문제,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박원순 시장의 키즈 두 사람이 살아남아 있죠. 현재 천준호 후보하고 그다음에 성북을의 기동민 후보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의 그 키즈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이 이번 서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전할 것이냐, 뭐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얘기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전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절반이 접전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 강북 갑 지역도 봤습니다만은
야당의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강서병에서 단일화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여론조사에서 당명을 넣느냐 마느냐 이 문제하고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항목을 넣느냐 빼느냐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이제 오늘이 뭐 토요일입니다만은 주말을 기점해서 내일까지 나름대로 단일화 부분들이 진전이 안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 단일화는 쉽지가 않은 지경으로 갈 것 같다. 수도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당대당 뭐 단일화는 뭐 이제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후보 간에 예를 네. 들면 2위, 3위 간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상당히 혼전을 벌이고 있는 네. 2위, 3위가 야당인 경우에 이 단일화 협상이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진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는 유권자의 표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예. 유권자들이 과연 표썰림 현상으로 해서 찍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후보의 경력, 후보의 댐댐이 이런 부분의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제 뭐 후보하고 또 당 지지하고 다른 경우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측면이 지금 후보 단일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지역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로 그 정당 지지를 이제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 정당 지지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국민의당 입장에 봤을 때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게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당 정당 지지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후에 총선 이후에 안철수 그 의원이 대선 행보를 하는데 유리한 높은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서영구 원장님은 국민의당이 최종적으로 몇 석 정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 아마 호남 의석이 총 28석인데요. 네.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14석 14석 정도, 그다음 네. 수도권에서 한 4석, 5석 정도. 아, 4석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로 예. 한 6석 정도 이렇게 네. 하면은 총 한 24석, 25석 정도. 정도가 일단은 가능할 지금 것이다. 현재 지지도로 봤을 때는 네. 25석 정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네. 됩니다. 저는 그 국민의당의 어떤 그 네. 호남에서의 지지율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살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오늘 안철수 대표는 이제 그 반겨우로 가는 네. 거고요. 네네. 그리고 동교동계가 오늘 목포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전남 지역은 상당 부분 아마 그 국민의당으로 선회를 한 것 같고요. 그럼 전북인데 전북 지역도 상당히 여론조사 지표를 봤을 때는 이전과 다른 현상으로 전북 지역이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바람이 과거 역대 선거를 예. 보면 호남의 바람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초긴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 바람이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거 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노 감정, 또 김종인 대표의 50대의 국보의 전력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이번의 선거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하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당 알겠습니다. 지지를 네. 보면은 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초박빙 경합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직 호남 민심은 어디로 아직 갈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분석하신 대로 이 상승세를 가서 만약에 국민의당이 뭐 25석에서 30석 정도를 얻는다고 하면 정말 완벽한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선거에서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